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고 넘긴다면 6개월 안에 혼자 걷는 능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들리십니까? 하지만 저는 매일 이 장면을 봅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걷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계단에서 멈추고 다음 달에는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1년 안에 혼자 외출조차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당신의 다리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아무런 경고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 번 더 힘을 주고 계단 앞에서 잠깐 멈칫하고 걷다가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이미 시작된 신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장면을 반복해서 목격합니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못 걷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갑자기는 없습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약 1%부터 3%까지의 근육이 감소합니다. 이 수치는 작아 보이지만 10년이 지나면 당신의 다리 힘은 완전히 다른 수준이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절반만 맞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근육을 유지하지 않는 생활 방식이 문제입니다. 저는 78세인데도 하루 5,000보를 가볍게 걷는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70세 초반인데도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 하는 분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운동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물론 운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최근 학계에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노년층에서는 운동보다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아무리 먹어도 근육 자극이 없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대로 먹지 않으면 근육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여성 환자가 떠오릅니다. 76세,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다리가 너무 약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하루 3끼를 드시긴 했지만 실제로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배는 부른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핵심입니다. 배를 채우는 것과 근육을 살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작은 사실이 있습니다. 밥, 국, 김치. 이 조합은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이 식단만으로는 다리 근육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고기, 한 조각의 생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회복시키기 위한 질과 양이 전혀 부족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으로 시작됩니다. 조금 더 지나면 무릎이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다리가 내 다리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배를 채우는 식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근육을 살리는 식사를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이미 방향을 잘못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렵지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왔던 방법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의사들도 놀란 첫 번째 음식, 이 평범한 식품 하나가 어떻게 당신의 다리 근육을 다시 깨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이미 당신의 냉장고에 있을지도 모르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근육을 다시 살리는 첫 번째 음식. 많은 분들이 비싼 건강식품이나 특별한 보충제를 떠올리지만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가장 효과를 많이 본 것은 바로 계란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 너무 흔한 음식이 가장 크게 무시되어 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계란은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아미노산을 완벽하게 포함한 식품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계란 단백질은 체내 흡수율이 매우 높아 노년층 근육 회복에 가장 효율적인 단백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계란 자주 먹는데 왜 효과가 없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먹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75, 세 남성, 다리에 힘이 없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식단을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무서워서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많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건강한 사람에게서 계란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결과도 많습니다. 물론 여전히 학계에서는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여전히 주의를 권하고 또 다른 연구자들은 오히려 적극 섭취를 권장합니다. 이 논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는 속도는 계란을 피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매일, 꾸준히, 충분히, 특히 노년층에서는 하루 한 개에서 두 개의 계란 섭취가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완전히 익혀서 딱딱하게 드십니다. 이 방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단백질 활용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반숙 형태로 부드럽게 드시면 소화와 흡수에 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개인의 소화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몸의 반응을 보며 조절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층은 젊은 사람보다 단백질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필요한 단백질은 증가합니다. 이 역설이 바로 근육 감소를 가속시키는 숨은 원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줄어든 식사량만큼 단백질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는 당연합니다. 근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또 다른 환자분은 계란을 매일 두 개씩 드시기 시작한 후
약 한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다리가 덜 흔들립니다.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근육이 갑자기 커진 것도 아니지만 흔들림이 줄어들었다. 이것이 바로 초기 회복 신호입니다. 근육은 갑자기 강해지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일어날 때 덜 힘들고, 걸을 때 덜 불안하고, 서 있을 때 덜 흔들리는 것, 이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계란만으로 충분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계란은 시작일 뿐입니다. 근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음식들이 함께 필요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무릎 통증까지 동시에 줄여주는 두 번째 음식, 이 음식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것을 넘어 관절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먹고 있지만 효과를 전혀 못 보는 이유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육을 살리면서 동시에 무릎 통증까지 줄여주는 음식.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기대를 합니다. 근육도 살리고 통증도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음식이 정말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 음식은 바로 등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 꽁치, 정어리입니다. 이름을 듣고 나면 의외로 평범하죠. 하지만 이 음식이 가진 힘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의 상당 부분은 단순한 마모가 아니라 염증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통제를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오메가3는 몸속 염증 반응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메가3는 근육 단백질 합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학계에서 완전히 합의된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다른 연구에서는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아직 논쟁 중인 영역입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근육 회복과 통증 완화가 동시에 개선되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79세 여성, 무릎이 아파서 밖에 나가기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큰 이상은 없었지만 근육이 약해져 무릎에 부담이 집중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특별한 약 대신 식단을 먼저 바꾸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주삼에서 4회 등푸른 생선 섭취였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안 아픈 건 아닌데 이상하게 덜 겁이 나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 이것이 삶의 질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통증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들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 움직임을 줄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오히려 근육을 더 빠르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결국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바로 근육 플러스 염증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건드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을 먹으면서도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리 방법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생선을 너무 짜게 또는 너무 기름지게 조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혈관과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분들은 생선을 튀겨서 드십니다. 이 경우 좋은 지방산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구이, 찜 또는 간단한 조림 형태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층에서는 맛보다 흡수율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맛있게 드시되 몸이 받아들일 수 있게 드십시오. 이 말은 단순하지만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까지 이해하셨습니다. 근육을 만들고 무릎 통증을 줄이는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음식은 가장 저렴하지만 가장 과소평가된 식품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의사들도 놀란 세 번째 근육 회복 식품, 이 음식 하나가 왜 어떤 사람은 다시 걷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멈추게 만드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음식입니다. 앞에서 계란과 등푸른 생선을 말씀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그래, 단백질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음식은 훨씬 더 의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 지나치는 식품입니다. 그 음식은 바로 두부와 콩류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놀라셨습니까? 하지만 이 평범한 식품이 노년층 근육 회복에서 가장 안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먼저 널리 알려진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부와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은 소화 부담이 적고 꾸준히 섭취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육류 섭취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두부는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단백질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에 덜 효과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했을 때 오히려 더 안정적인 근육 유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합니다. 즉, 이 부분도 아직 논쟁 중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이 세 번째 음식으로 두부를 강조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지속 가능성 때문입니다. 계란은 매일 먹을 수 있습니다. 생선도 주 3에서 4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고기를 충분히 먹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식사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두부는 부담 없이 매일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81세 여성,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그 결과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간단한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두부반모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덜 피곤해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앉았다 일어날 때 덜 힘들어요. 이 변화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몸이 다시 버티는 힘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한 번의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까? 근육 회복은 절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두부는 그 작은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콩에는 단백질 외에도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근육과 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연구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르고 완전히 확정된 결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두부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더 안정적인 체력 유지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세 가지가 모두 연결됩니다. 계란, 빠르게 근육을 깨우고, 생선, 염증과 통증을 줄이며, 두부, 꾸준히 근육을 지켜주는 역할.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르지만 함께 작용할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좋은 음식을 알고도 잘못된 조합과 타이밍으로 인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먹는 방법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간단한 식사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방법을 들으면 이렇게 쉬운 거였어? 하고 놀라실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 계란, 등푸른 생선, 두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을 알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다 먹고 있는데 왜 차이가 없을까? 이 질문의 답은 단순합니다. 따로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단백질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영양소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란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 생선은 염증을 줄여 환경을 만드는 역할, 두부는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연료. 이 세 가지가 따로 작용하면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함께 작용하면 몸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루 안에 세 가지를 나눠서 섭취하는 것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한 개에서 2개, 점심에는 두부 반모 또는 콩 요리, 저녁에는 등푸른 생선 한 번. 이렇게만 해도 몸은 하루 종일 근육을 만드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핵심입니다. 노년층에서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눠서 자주 공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어도 일부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나눠서 먹으면 몸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먹는 타이밍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간단히 드시거나
거의 드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하루 중 근육 회복 신호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근육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아침을 잘못 먹으면 하루 종일 근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는 꼭 드십시오. 작아 보이지만 결과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물 섭취도 근육에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만 신경 쓰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도 떨어집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주 간과되지만 실제로 회복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특별한 날에만 건강하게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고 있습니까? 근육은 절대 일주일에 한 번 노력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은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2주만 실천해 보시겠다고 하셨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상하게 하루 종일 덜 피곤해요.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쓰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항상 같습니다. 힘이 돌아오고,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좋은 것을 시작하고도 나쁜 것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근육을 아무리 먹어도 회복되지 않게 만드는 단백질 부족의 위험 신호와 이미 몸에서 보내고 있는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놓치면 지금까지의 노력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신호를 놓치면 근육은 계속 줄어듭니다. 바로 단백질 부족의 위험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매일 밥 잘 먹고 있는데 부족할 리가 있나?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보면 60세 이상 환자의 상당수가 겉으로는 잘 먹지만 실제로는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단백질 부족은 배고픔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훨씬 더 조용하고 교묘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조금만 걸어도 쉽게 지치고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 번에 일어나지 못하고 반동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전보다 확실히 약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단백질 부족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단순한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계속 줄어들고 무릎은 더 불안정해지고 넘어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의학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층 낙상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근육 부족입니다. 뼈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버티는 힘이 없어서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77세 남성, 집에서 가볍게 넘어지셨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로 걷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한 번의 약한 순간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 약화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힘이 없어진 상태를 단순히 참고 계십니까? 아니면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있어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다릅니다. 통증 없이도 계속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백질 부족은 근육뿐만 아니라 면역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주 피곤하고 쉽게 감기에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을 컨디션 문제로 넘겨버립니다. 이 역시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단백질 섭취와 면역력의 직접적인 관계가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임상에서는 영양 상태가 좋은 분들이 회복 속도가 빠른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즉,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다시 핵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단백질 부족은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검사 수치로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힘이 빠지고 균형이 흔들리고 피로가 쌓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알아차리는 것, 늦게 알아차릴수록 회복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음식을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있어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근육을 살리려다 오히려 망치는 식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지금까지의 노력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도 왜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나빠질까요? 이 질문의 답은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건강한 식단입니다. 계란도 먹고 생선도 먹고 두부도 먹습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없는 이유는 아주 작은 실수들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단백질 많이 먹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한 끼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고기와 계란을 많이 드시고 아침과 저녁은 거의 단백질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한 번에 들어온 단백질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고 일부는 그냥 흘려보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흡수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건 마치 물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부으면 넘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조금씩 자주 드십시오. 두 번째 실수입니다. 단백질만 신경 쓰는 것.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근육을 위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은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미네랄, 지방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서 얻는 좋은 지방은 단백질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종종 무시됩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소화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예전처럼 기름지고 딱딱하고
많은 양을 한 번에 드시면 몸은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흡수가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은 매일 고기를 드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식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화가 거의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육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양을 줄이고 부드럽게 조리하고 두부와 계란을 추가했습니다. 몇 주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몸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요.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몸이 얼마나 활용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좋은 음식만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몸에 맞는 방식을 찾고 계십니까? 이 차이는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또 하나 자주 보이는 실수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 많은 분들이 3일, 5일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최소 2주, 보통은 4주 이상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효과를 보기 직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했으면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인데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것 플러스 나쁜 것을 동시에 하는 실수. 예를 들어 건강한 식단을 하면서도 당분이 많은 간식, 짠 음식, 가공식품을 계속 드시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좋은 영향을 받다가도 나쁜 영향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결과적으로 변화가 느려지거나 아예 멈출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육 회복은 단순한 좋은 음식 추가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 제거까지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당신도 모르게 근육을 망치고 있는 일상 속 위험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음식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음식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근육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특별히 잘못된 건 안 하는데. 하지만 문제는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반복에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 이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하루 대부분을 TV를 보거나 앉아서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근육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며칠만 활동이 줄어도 눈에 띄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입원 후 며칠만 지나도 걷기 어려워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움직임을 피하는 것. 무릎이 아프면 당연히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움직임을 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움직임 감소, 근육 약화, 통증 증가, 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건 매우 흔한 패턴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은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더 심한 통증과 근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통증을 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을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잠 부족.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근육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은 회복 신호를 충분히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더 피곤하고 더 약해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회복할 시간이 없으면 효과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는 것. 이건 정말 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물을 거의 안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수분이 충분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경직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지만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조금 힘들다, 조금 불안하다, 조금 다르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왜 이렇게 갑자기 나빠졌지?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갑자기가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학적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 감소는 되돌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빨리 시작할수록 쉽고 늦게 시작할수록 어렵습니다. 이건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 더 걷고 조금 더 자주 일어나고 조금 더 물을 마시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근육을 지키는 기반이 됩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하루는 근육을 살리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육을 줄이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무릎 통증과 염증을 악화시키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의외로 거의 매일 드시는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음식이 오히려 무릎 통증을 악화시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몸에 안 좋은 건 안 먹어요. 하지만 실제로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입니다. 과도한 당분. 이건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달지 않은 음식이라도 숨겨진 당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빵, 떡, 달콤한 음료, 심지어 일부 반찬까지 이런 음식들이 쌓이면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염증입니다. 그래서 당분이 많을수록 통증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모든 연구가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당분과 염증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들을 보면 당분 섭취를 줄였을 때 통증이 완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즉,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음식입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 한국 식단에서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김치, 젓갈, 국물 요리.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양입니다. 염분이 많으면 체내 수분 균형이 깨지고 관절 주변이 붓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불편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입니다. 가공식품. 이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햄, 소시지, 인스턴트 식품. 편하고 맛있지만 몸에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첨가물은 염증 반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모든 연구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자연식에 가까울수록 몸의 반응이 더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입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은 매일 건강식을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자세히 보니 달콤한 간식과 짠 반찬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많이 먹지 않는데 왜 아플까요? 문제는 양이 아니라 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조금 바꿔드렸습니다. 당분을 줄이고 염분을 조금 낮추고 가공식품을 줄였습니다. 몇 주 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이 덜 뻣뻣해요. 이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몸이 염증 상태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추가하는 것만큼 나쁜 음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변화가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절대 극단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오히려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씩 줄이고 하나씩 바꾸는 것, 이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식단은 근육을 살리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염증을 키우는 방향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릎 통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실제로 다시 걷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 변화를 통해 어떻게 삶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당신도 그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듣고도 정말로 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다시 걷기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80세 남성입니다. 그분은 병원에 오실 때 지팡이를 꼭 짚고 오셨습니다. 걸음은 느리고 무릎은 항상 불안정해 보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이제는 더 좋아질 수 없겠죠?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큰 질환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근육이 너무 많이 줄어든 상태. 그래서 저는 약보다 먼저 식단과 습관을 바꾸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계란, 생선, 두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루 식사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요? 하지만 2주 후 그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덜 힘든 것 같아요. 이건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방향을 바꿉니다. 한 달 후, 그분은 지팡이를 들고는 있었지만 의지하는 느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지팡이를 자주 안 써요. 이 순간은 환자보다 제가 더 놀라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76세 여성입니다. 이분은 통증보다 두려움이 더 컸던 분입니다. 넘어질까봐
거의 외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움직임은 점점 더 줄어드는 상태였습니다. 이분께도 같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음식부터 바꾸고 아주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기. 처음에는 집 안에서 5분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계란과 두부를 중심으로 바꾸셨습니다. 3주 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몸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6주 후 집 앞까지 나가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근육 회복을 넘어섭니다. 삶이 다시 열리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도 아니고 건강식 전문가도 아닙니다. 단지 방향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능성을 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차이는 몇 달 뒤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복은 항상 느리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어? 조금 다르다. 이 느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항상 같습니다.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고 두려움이 줄어들고 삶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변화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도 이 변화의 흐름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음 내용에서는 왜 지금 시작해야 하는지, 더 늦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되겠죠? 하지만 이 생각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로 같은 운동, 같은 식사를 해도 60대와 80대의 회복 반응은 다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일정 수준 이하로 근육이 줄어들면 회복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74세 때 처음 오셨을 때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다가 할게요. 그리고 2년 후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근육은 더 많이 줄어들었고 움직임은 훨씬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작할 걸 그랬어요. 이 말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중에 후회할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바꾸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결과는 전혀 단순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기반입니다. 걷는 것, 일어나는 것, 혼자 외출하는 것,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근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작은 불편함이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작은 약함이 1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근육은 늦게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할 때 가장 쉽다는 것입니다. 늦어질수록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게라도 지금 시작하십시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계란 하나, 두부 한 조각, 조금 더 걷기,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3개월 후 완전히 다른 몸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봐온 현실입니다. 이제 선택은 하나입니다.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바꿀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오늘 결정됩니다. 다음 마지막 내용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고 당신이 실제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아주 천천히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다리는 갑자기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조금씩 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첫 번째 단계를 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계란 하나를 드셔보십시오. 점심에는 두부를 조금 추가해 보십시오. 저녁에는 생선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보다 5분만 더 걸어 보십시오. 이건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몸 안에서는 전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근육은 다시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신호가 켜지는 순간 회복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덜 피곤한 느낌, 조금 덜 흔들리는 다리, 이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계단을 오르면서 예전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느 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덜 힘들다는 순간이 옵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삶을 다시 넓혀줍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덜 두렵고 걷는 것이 덜 불안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이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놓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당신의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아직 할 수 있다. 그 느낌이 돌아오는 순간 당신의 삶도 함께 돌아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